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무법인 도담의 윤희슬 노무사라고 합니다. 최근에 통상임금 판례가 변경되었죠. 그래서 통상임금 그리고 다른 이제 수당 관련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통상임금 그리고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상 계산하셔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수당들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준비된 강의의 목차는 1강부터 8강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다음 강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는 임금의 이해와 관련된 강의입니다. 네, 처음에 이제 임금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뭐 통상임금 계산이라든지 뭐 평균임금 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당 같은 것들을 계산함에 있어서 우리가 임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평균임금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평균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에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 총액을 3개월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임금 총액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모두 다 포함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개념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제 임금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라고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만 봐서는 우리가 어떤 게 임금인지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례의 문구를 보실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제 대법원의 판결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이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제 그 우발적으로, 일회적으로 혹은 이제 호의적으로, 일회성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서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상에 어떠한 요건을 충족시키면 어떠한 임금을 얼마만큼 주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가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우리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급이나 뭐 고정연장근로수당 같은 것들 생각해 보시면 기본급 뭐 예를 들어서 뭐 250 이렇게 딱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로를 제공하면 지급하기로 한 25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경영성과급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경영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연말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이익을 배분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 그러한 이제 임금에 대해서 이제 임의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이익이 났으니까 뭐 올해는 어느 정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임의적으로 그 지급 여부가 정해지는 경우에는 이제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임금 같은 것들을 계산할 때 그 임금 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이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는지, 그리고 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는지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할 것이어야 하는데요. 너무 당연하기는 한데 이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골프장의 캐디 같은 경우에는 뭐 봉사료를 고객으로부터 받는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급할 것이 요건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야만 임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이 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이제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그 법적인 지위가 상당히 다르고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보호받는 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개념을 알아두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 개념에 대해서 퇴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임금인 것과 임금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방법은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단체협약이나 뭐 취업규칙, 그리고 뭐 근로계약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근로관행, 노동관행으로 이제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경조사비나 위문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임금이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비 변상적인 금품이 있습니다. 이 실비 변상적인 금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차량 유류비 같은 것들 혹은 뭐 영수증 처리하는 여러 가지 비품 활용 비용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임금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로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이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이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임금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임금 지급의 4대 원칙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을 한번 보시면 너무 좀 법적인 내용이다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조금 그 실무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부분들만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직접 지급의 원칙입니다. 직접 지급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셔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일이 많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신용불량자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유들 때문에 본인의 계좌가 아닌 다른 이제 가족의 계좌라든지 혹은 다른 사람의 계좌로 좀 임금이 지급될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판례가 있는 내용인데 본인의 채권, 임금 채권에 대해서 본인이 돈을 갚아야 하는 채권자에게 그 임금 채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권자가 이 임금을 달라고 이제 사용자에게 그 사람의 임금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채권을 양도하는 것까지는 허용하고 있지만 임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다른 사람의 계좌로 지급하는 그런 어떤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다양한 근로자들이 있는데 그 본인의 계좌로 지급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사유로 이제 향후에
나는 이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는데요? 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 본인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한다라든지 혹은 이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뭐 현금 이체증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서면 같은 증거 자료를 반드시 남겨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전액 지급의 원칙인데요. 이제 임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을 해주셔야 하는데, 근데 두 번째 동그라미 한번 보시면 조정적 상계라고 해서, 조정적 상계가 뭐냐 하면요, 이제 임금을 우리가 계산해서 지급할 때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임금을 조금 잘못 계산해서 덜 지급하거나 더 지급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임금을 덜 지급했다라고 하면 이제 더 계산해서 지급하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임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 판례는 이 상계권의 행사의 시기가 그 잘못 지급한 시기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그리고 상계의 방법과 시기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상세히 근로자에게 먼저 설명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하지 않을 그런 정도로 이제 상계를 실시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조정적 상계라고 해서 이런 상계의 경우에는 이제 가능하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조정적 상계만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자유로운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상계에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임금채권의 공제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임금채권의 공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뭐 4대 보험을 공제한다라든지 혹은 뭐 근로소득세 이런 것들을 공제하는 이제 법적인 공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공제해야 하는 부분들 말고 이제 뭐 노조 회비 같은 것들, 그리고 뭐 동호회비 같은 것들, 혹은 이제 식대를 지급하되 식사대를 이제 식사한 날짜만큼 이제 공제한다라든지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전액 지급의 원칙은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전액이 지급이 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상계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조정적 상계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통화지급의 원칙인데요. 이 통화지급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제 통용력 있는 화폐로 지급할 것이 이제 강제가 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뭐 돈으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정기 지급의 원칙이라고 해서 이제 매월 1회 이상의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시 임금 지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근로자가 이제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비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 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정하고 있는 이제 비상시 임금 지급 방법에 대한 그런 경우이고요.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비상시 임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활용되는 경우는 거의 보지는 못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 초반부에 어떤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임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 임금이 명시되어야 하는 우리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갖춰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 뭐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와 같은 이제 3가지 정도의 서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근로계약서상 임금을 어떻게 명시하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 우리가 명시해야 하는 사항들을 첫 번째, 임금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정 근로 시간을 명시해 주셔야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주휴일이 언제인지. 우리 주휴일 같은 경우에는 뭐 소정 근로 기간을 개근하게 되면 하루에 유급 휴일이 부여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연차 유급 휴가를 어떻게 줄 것인지. 보통은 이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곤 하죠. 그리고 이제 취업 장소와 종사하는 업무 같은 것들, 그리고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과 같은 내용들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임금의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그리고 지급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구성 항목이나 계산 방법, 지급 방법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간단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놓치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뒤에서 사례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임금 부분의 2항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제 월급은 기본급, 교통지원비, 식대, 고정 연장 이렇게 구성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구성 항목은 당연히 적혀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옆에 금액과 비고란을 한번 보시면 금액도 당연히 적혀 있겠죠. 근데 이 비고란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 계산 방법을 좀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는 임금의 구성 항목과 금액뿐만 아니라 이제 지급 방법과 계산 방법까지도 명확하게 좀 명시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근데 이 계산 방법에 대해서 좀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근로계약서에도 계산 방법을 반드시 적어야 하나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곤 하는데요. 이 근로기준법상 서면 명시사항에 그 임금의 계산 방법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놓치지 않고 계산 방법도 적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산 방법 같은 경우에는 좀 유의하셔야 할 점이 제가 여기에 교통지원비, 식대 이런 것들 넣어놓고 고정 연장 근로수당을 넣어놨는데요. 이제 교통지원비와 식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가끔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데 이제 교통지원비나 식대를 반드시 주어야 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시는데 이제 교통지원비나 식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회사의 재량으로 주실 수 있고요. 회사의 재량으로 결정을 하실 수가 있고 다만 이제 교통지원비나 식대, 차량유지비라고 명칭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많이 지급하고 있는 그런 수당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고정 연장 근로수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고정 연장 근로수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포괄임금 제도를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 포괄임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급, 고정 연장, 고정 야간, 고정 휴일 근로수당과 같은 수당으로 이제 구성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고정 연장 근로수당에 대해서 예를 들어 300만 원을 월급으로 책정을 해놓고 우리의 임금은 이 300만 원 안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규정을 해놓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근로기준법과 이제 노동부 행정해석과 같은 것에 따르면 이 고정 연장 근로수당을 표기하실 때에는요, 이제 월 몇 시간의 연장 근로시간이 이 고정 연장 근로수당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20.67시간 정도의 고정 연장 근로 수당을 여기에 넣어 놓았고요. 그래서 이 근로 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고정 연장 근로 수당이라고 인정을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고정 연장 근로 수당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그 기본급을 좀 낮추기 위해서 기본급에서 일부의 임금을 떼서 고정 연장 근로 수당으로 그 형식적으로 명목상 놓는 경우가 꽤 있으신데,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몇 시간분의 연장 근로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노동부에서 그 시간만큼 계산을 다시 해서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급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항과 4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1월부터 말일까지 산정해서 이걸 5일이나 10일, 말일에 지급을 하곤 하죠. 그리고 은행 계좌에 보통 입금을 하는 것을 보통으로 삼고 있고요. 다음은 임금 대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임금 대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무사 사무실에 임금 대장을 맡기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노무법인에 임금 대장을 맡기시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 보통은 이제 금액과 그리고 이제 구성 항목과 관련된 부분들만 이제 급여 대장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반드시 임금대장에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연월일, 종사한 업무, 근로일수, 시간수와 같은 것들을 반드시 임금대장에 명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노동부 근로감독이나 이런 그런 이제 근로감독 같은 것들을 나왔을 때 이런 상세한 내용까지 살펴보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빡빡한 근로감독관을 만났다라고 하면 그런 이제 조금 세세하게 이 근로 조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는 분들 보시면은 특히 이 끝에서 여기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에 대해서 반드시 명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이제 근로계약서에서도 그 임금의 계산 방법을 반드시 명시해 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임금 대장에서도 그 시간의 수를 반드시 명시해 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임금 명세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가 임금에 대해서 명시해야 하는 그 문서 중에 하나가 바로 임금 명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금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이제 법이 개정된 지 꽤 되었는데요. 꽤 몇 년이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 임금 명세서에 대해서는 근로자분들께 잘 지급을 하고 계시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임금 명세서에서도 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여기 끝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바로 이 임금의 구성 항목별 계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금의 구성 항목과 금액은 당연히 이제 명시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또 임금 명세서에서도 좀 놓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임금의 구성 항목별로 금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연장이나 야간, 휴일 근로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수를 몇 시간분으로 계산을 했는지, 몇 시간분의 연장을 그 근로자가 이제 수행했는지와 같은 부분들은 반드시 임금 명세서에 명시를 해서 근로자가
나의 임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되어서 내가 지급받는 거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근로자가 반드시 캐치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금 명세서와 관련된 임금 명세서 샘플을 2가지 정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임금 명세서 샘플은 고용노동부가 이 임금 명세서와 관련된 그 관련 법령을 개정했을 때 이제 임금 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서식을 다음과 같이 샘플로 제시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임금 명세서를 왼쪽 편 혹은 오른쪽 편과 같이 활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여기서도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 계산 방법에 대해서 이제 활용하시는 부분입니다. 여기 계산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연장 근로수당이 몇 시간분인지, 그리고 야간 근로수당이 몇 시간분인지, 휴일 근로수당이 몇 시간분인지와 관련된 부분을 반드시 명시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왼쪽과 같이 명시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도 자, 오른쪽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연장 근로시간 곱하기 통상시급 곱하기 1.5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연장 근로수당으로 지급을 할 텐데 별도로 이제 연장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다. 그리고 야간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표기를 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금품 청산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임금 명세서 관련된 부분도 앞에서 그 설명드렸던 내용 이외에도 이제 교재를 보시면 이제 많은 Q&A 같은 것들이 좀 담겨져 있는데요. 그 Q&A 같은 것들을 이제 교재를 천천히 보시면서 한 번씩 읽어보시고 관련해서 궁금했던 내용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Q&A를 통해서 조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금품 청산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서가 있어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에부터 조금 살펴보면요. 이제 임금이나 퇴직금 같은 경우에 이제 퇴직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잘 정산해서 주시면 되고요. 이제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근로기준법은 조금은 이제 엄격하게 다루고 있긴 한데 보통 이 합의에 대해서 우리 임금 지급 기일이 예를 들어서 뭐 5일 혹은 10일이다 라고 했는데 근로자가 그 중간에 퇴사했을 때 라고 하는 경우라든지에 대해서 혹은 이 퇴사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달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마다 그 퇴사자 정산 그 퇴직소득 정산이라든지 아니면 건강보험 정산 같은 것들을 이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산을 근로자가 퇴사할 때마다 해주시는 게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지급 기일을 조금 다음 임금 지급 기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직서를 이제 받으시거나 하실 때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한 합의를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밑에 한번 보시면 이제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재직자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연 이자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유의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연 설명드리면 이 지연 이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 부과되는 이제 20%의 이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지연 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노동부에 그 고발을 하시는 그 선에서는 사실 지연 이자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지연 이자까지도 같이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퇴직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이제 금품을 청산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좀 넘어가겠습니다.